예,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토인비의 역사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토인비 역사 연구라 하는 것이 인류가 발생한 문명이 전부 28개였습니다. 이 28개의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28개의 문명 중에서 3개의 문명, 아스텍 문명하고 마야 문명하고 잉카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여기 이번 1월 달에 답사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 줄 알 겁니다. 어딘가 하면요, 멕시코의 아스테크 문명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태양의 신전이 있고 이게 달의 신전이 있고 등등에 있는데, 여기가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여기가 처음 세상을 창조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주 내용은 이게 뭐죠? 이게 마추픽추, 예, 잉카 문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잉카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2번에 걸쳐서 강의하는데, 전체 순서는 이렇습니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 개관, 역사 어떤 역사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스텍 문명, 시간이 남으면은 마야 문명까지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역사입니다. 콜럼버스가 몇 년도에 아메리카로 왔는가 하면요, 1492년도에 아메리카로 왔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오기 전까지를 아메리카 원주민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온 이후로 이 아메리카는, 남북 아메리카는, 특히 남미, 중남미 아메리카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는 1492년부터 182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20년부터는 독립국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주민 시대인데요. 이 원주민 시대에서 대체로 이제 여기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인데 원래 인류의 발생은 어디서 인류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넘어오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대체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폴리네시아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폴리네시아로 사람이 이쪽으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그 뒤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설이 있는데, 하나는 베링해를 넘어서 해협을 넘어서 이렇게 간 인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폴리네시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간 아메리카인도 있을 것이다. 이게 원주민들이에요. 예,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식민통치 시대가 되면 1492년이 되면은 콜럼버스가 드디어 아메리카 쪽으로 진출을 해요. 아메리카에 진출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원래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마침 그때 스페인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사벨라 여왕하고 페르난도 왕이요. 두 나라 왕이 비밀 결혼을 해서 스페인이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통일된 스페인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콜럼버스 와가지고, 자, 제가 지금 인도의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이 오케이, 지원해줄게. 그래서 배를 3척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 콜럼버스 갈 때 항상 카나리아 제도 여기를 거쳐가요. 거쳐서 이렇게 해서 현재 쿠바 군방의 산살바도르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1492년이거든요. 그래서 1492년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아메리카가 아니고
인도인 줄 알고 여기에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인도 사람. 그래서 인디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인디오. 그리고 그난 뒤에 여기죠. 여기 바하마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도 서인도 제도로 불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콜럼버스가 이걸 인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곧 뒤이어서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아메리카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북아메리카가 아니고 남아메리카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면요, 브라질 쪽으로 와요. 자, 브라질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이 브라질 나무를 딱 보니까 이건 좀 특이한 나무다. 이 특이한 나무다. 이게 브라질 우드라 그러자. 그래서 나무 이름을 보고 나라 이름을 정했으니 거기에 브라질이 되는 겁니다. 브라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아루바 섬이라는 데로 왔어요. 아루바 섬에 왔더니만 여기 이제 베네수엘라거든요. 여기요. 요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루바 섬에 왔더니만 물 위에 집을 지어놨어요. 물 위에 집을 지어놨으니까 요 물 위에 집을 지은 지중해 도시가 하나 있으니 그게 어디요? 베네치아거든요. 베네치아. 그래서 이게 마치 베네치아와 비슷하구나. 그래서 나라 이름을 정했으니 그게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는 이게 인도가 아니다. 인도가 아니고 신대륙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 전체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메리코 베스푸치 이름을 따가지고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아메리카. 그래서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여기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아메리카를 앵글로 아메리카라 그래요. 영국 아메리카, 영국형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라 그러고 요 멕시코에서 요 밑으로를 뭐라는가 하면 라틴 아메리카라 그럽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하고 요 쿠바죠. 요쪽에 여기까지를 중앙 아메리카라 그래요. 중앙 아메리카.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나눠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앵글로 아메리카, 요거는 중앙 아메리카, 요거는 남아메리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남미의 이제 역사에 관련되는 건데 먼저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라틴 아메리카잖아요. 라틴 아메리카는 왜 붙였는가 하면은 라틴어를 쓰는 아메리카.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를 쓴 데가 어딘가 하면은 라틴어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라틴어를 써요. 그래서 요 밑으로는 전부 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식민지입니다. 여기 브라질이죠. 그죠?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식민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전부 다 라틴어 계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쪽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어디를 경계로 삼는가 하는 문제인데 요게 이렇게 해서 요게 멕시코요. 멕시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는 이렇게 해서 리오그란데 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미국하고 멕시코의 경계 강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리오그란데 강 요 남쪽을 뭐라는가 하면 중남미 혹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멕시코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라틴어 계열 이겠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히스패닉 들어보셨죠? 히스패닉인은 어떻게 해서 히스패닉인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름을 스페인이라 붙이는데 실제 스페인이라는 나라 가면 나라 이름을 스페인이라고 안 부르죠? 뭐를 불러요? 에스파니아입니다. 에스파니아의 영어식 이름이 히스패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스패닉 그러면은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견하고 난 뒤에 이제 유럽 쪽에서 남미 쪽으로 이제 탐험을 많이 가요. 탐험을 많이 가는데 탐험을 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목적이 뭡니까? 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금을 구하러 가는가 하면은 남미 쪽에는 금이 무진장 많다라고 소문이 쫙 났거든요. 그래서 이 코르테스란 사람도 200에서 500명의 대체로 갈 때 보면은 200에서 500명의 탐험대를 조직해요. 탐험대를 조직하는데 이 탐험대가 대체로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은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이 걸려요. 배를 타고. 그러면 1년 동안 이 200명이나 5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리라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백값에다가 먹여 살리는 거. 그래서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난 뒤에 한 5개월쯤 배를 타고 가면은 그 안에 준비해 갔던 게 모든 게 다 바닥나죠. 바닥나면 내리는 즉시 거지입니다. 거지. 빈털털입니다. 빈털털이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탈해야 돼요. 내리자마자 약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탈하는데도 무기가 좋다 보니까 때때로 200명으로요 4,000명도 죽여요. 4,000명도 죽여. 그 다음에 왜 죽이느냐? 금은 채취를 위해서 원주민 학살을 해요. 학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스테크인들이나 마야인들은요 금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금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금이 변하지 않으니까 장식품으로만 씁니다. 귀중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장식품으로만 쓰기 때문에 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않는데 유럽 사람들이 오더니만 금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황금 문명 엘도라도전을 했었죠. 그죠? 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기 뭐라고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여기 엘도라도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황금배를 띄우고 거기에 추장이 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호수에 황금을 던지는 제사를 지낸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유럽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문제는 그 황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기는 있었지. 그래서 이게 황금배 이게 실제 발견이 됐어요. 실제 발견된 거예요. 발견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호수에 황금배를 띄우고 족장은 진흙을 바르고 진흙 바른 위에다가 황금을 발라요. 황금 바르면 번쩍번쩍하죠. 번쩍번쩍한 상태에서 이 이렇게 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호수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호수에. 그러니까 이 호수는 밑바닥에는 뭘로 돼 있겠어요? 전부 다 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물밀듯이 와서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잡듯이 잡는데 그렇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금에 환장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페인이나 잉카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나중에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뭐라는가 하면 야 당신들은 금을 먹냐? 금을 먹는데 금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스테크이나 잉카이 마야인들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식품이지 그거는 귀한 물건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답을 해줘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 앞에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절대로 성인이라고 하는 놈을 존경하지 마라. 성인은 인이란 걸 갖추진 놈이 한 놈도 없으니까 성인은 존경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꾸 사람들을 떠받들어서 성인들을 만들면은 요게 자꾸만 싸움이 일어난대요. 이게 싸움. 성인을 그래서 성인 받들지 마라.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요거 얻기 어려운 돈을 귀하게 하지 마라. 네?
얻기 어려운 돈, 금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얼마나 얻기 어려워요. 그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하면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도둑이 된다는 얘기인데, 하지 마라. 왜?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얻기 어려운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귀하게 자꾸만 만들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도둑놈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돈만 좋아하면은, 전부 다 돈이 목적이고 돈만 좋아하면은 모든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밑에는 뭔가 하면 욕심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마라. 만약에 자꾸 그런 걸 보여주면은 백성들 마음이 혼란해진다, 어지러워진다. 그 이유가, 이 소리가 뭔가 하면은, 요 다이아몬드, 여기에 무슨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시죠? 조세인가 도둑질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여기 150억짜리 가요. 150억 되니까 나도 옆에 있으면 훔치고 싶지, 그게. 그죠? 주머니만 집어넣으면 팔자를 고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어디서 먹는데, 이거요? 어디서 먹을 건데, 이거? 써볼 데 없어요. 써볼 데 없는데, 괜히 자본주의에서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쓸데없는 걸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놈만 만든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돈 많으면 뭐부터 해요? 첫 번째, 자가용. 자가용부터 바꿔, 이거. 이 자가용이 이게 뭐 몇 억, 7억, 9억, 이런 거 돈만 많으면요, 다 이런 거 사고 싶어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 자가용 바꾸고 난 뒤에 또 뭐 바꿔요? 집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바꿔요? 마누라 바꾸고. 돈 많은 남자치고 마누라 혼자만 데리고 사는 남자 없어요. 예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내세우지 마라. 내세우면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 도둑놈 만들고 마음만 혼란하게 만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금, 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최악의 학살, 인종 최악의 학살이 벌어집니다. 학살을 벌이는데, 왜 학살을 벌이는가 하면은,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까 도둑놈만 되면 다인데, 이게 조직폭력배보다 못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원주민 보고 금 할당량을 탁 내립니다. 할당량 하루 100g. 100g 내려요. 100g 내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중남미에는 그 북쪽에 금이 굉장히 많아요. 개천에 금이 많습니다. 사금 아시죠? 사금 많은데 그 사금을, 모래를 채면은 금이 남잖아, 그죠? 그 금을 주워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중남미 가면 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행보다는 금 주스러 가는 게 훨씬 낫긴 낫지만은, 그래서 금을, 할당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냐? 팔목을 잘라버려요. 이렇게 해서 금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페인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기서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어디 갔느냐? 어디 가는가 하면, 금 제대로 안 하면 학살, 불태워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하고, 예, 이게 전부 다, 이게 누가 찍은가 하면은, 이 스페인이 군인이 들어갈 때 맨 앞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신부님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신부님 들어가가지고 다 신부님들이 찍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다음 인구가 감소됐죠?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이유가 원래 콜럼버스 들어갈 때는 인구가 7천만이었습니다. 7천만이었는데 거기 한 100년쯤 지나니까 7천만이 얼마로 바뀌는가 하면 700만으로 돼버렸어요. 90%가 죽었습니다. 90%가 죽었는데 사실 7천만 명 죽이려 그러면 힘들어 못 죽어요. 그렇게 발목 자르서 그렇게 못 죽입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가지고 700만 밖에 안 남아. 인구 부족하죠? 인구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 인구가 부족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금도 캐내야 되고 하는데, 인구가 부족하니까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펠레죠. 펠레도 조상이 6 넘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예 산업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서양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난 뒤에 황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모았어요?
팔목 잘라서 모은 황금이요. 그 황금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어디다 지장했는가 하면은 요 세비야 성당 아시죠? 가보셨죠? 그죠? 세비야 성당의 제단에 가면은 금으로 지장했어요. 이게 금이 얼마 들었냐? 1.5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금이요. 이게 성당 제단에 장식해야 될 금입니까? 이게 원주민의 팔목을 잘라서 여기 제단 여기 한다는 게 말이나 되네 이게.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 1.5톤 황금 지장했는데 이제 1900년대에 스페인에 내전이 벌어지죠, 그죠? 내전이 벌어질 때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하니까 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어디서 사는가 하면 러시아에서 사요. 러시아에서 살 때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뺏어간 금을 주고 무기를 사와가지고 저들끼리 싸워요. 이게 바로 금의 장난입니다. 네, 러시아로 가죠. 근데 사실 이게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여기에 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요 뒤에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도둑놈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맞습니까? 예? 일부분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돈이 많은 게 도둑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도둑놈이 되는가 하면 오로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돈을 번 사람, 이거는 도둑놈이요. 예? 오로지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다. 이거 도둑놈이요. 근데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은 돈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돈은 따라와요. 그거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이 문제였어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 대체로 도둑놈. 다 전부 다 이거. 대체로 도둑놈.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도둑놈 없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도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단지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왔다. 이거는 도둑이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돈입니다. 정당한 돈. 이걸 막스 베버가 얘기했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관과 자본주의 정신의 주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예, 안 읽어도 됩니다. 안 읽어도 그게 그거구나 하면 다 읽은 거예요. 이게. 자, 식민시대 거치고 식민시대 내기부안 거치고 이제 근세시대 와서 이 사람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시대의 문화를 좀 볼게요. 문화. 자, 문화가 있는데 여기 라틴 아메리카가 이쪽부터잖아, 그죠? 이쪽부터인데 여기는 앵글로 아메리카요. 근데 묘하게 앵글로 아메리카 여기는 말도 있고 활도 있어요. 소도 있어. 근데 요 밑으로는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청동기도 없고 철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석기시대요. 요 위로는 여기는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인데요. 원주민의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인디안들은 뭐를 먹고 사는가 하면요. 이게 뭐예요? 버팔로. 소거든요. 버팔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잡아먹고 살아요. 또 버팔로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는가 하면은 전에 신화를 얘기할 때 북방신화와 남방신화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자, 북방신화는 무슨 신화였어요? 동물에 관련된 신화. 남방신화는 농업에 관련된 신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를 말씀드렸는데 북아메리카는 버팔로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신화, 즉 북방신화입니다. 북방신화, 동물신화에서 이거는 대체로 실제는 구석기 시대 때거든요. 구석기 시대는 사람의 머리 상태가 동물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안 나가지고 동물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동물을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죄책감 없이 잡아먹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책감 없이 잡아먹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1년에 딱 한 번 버팔로 사냥을 해요. 2번 안 합니다. 딱 한 번 해요. 한 번 하고, 한 번 할 때 잡을 때 자기한테 꼭 필요한 양만 잡아요. 그 이상 안 잡습니다.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버팔로를 절벽으로 유인을 해요. 절벽으로 유인해가지고 버팔로가 절벽 딱 도달했어요. 보니까 절벽이야. 절벽인데 뒷바꾸고 하려고 그러니까 뒷놈들이 막 들이닥치네. 그래서 굴러서 떨어져요. 굴러서 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삽니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이런 행사를 해요. 일종이 뭔가 하면요,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죠. 축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뭘 하는가 하면요, 유령춤을 춰요. 자, 이 유령춤을 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인디안들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할 때 이 버팔로들은 자발적으로 축제에 그게 참가를 해가지고 참가해서 자기의 몸, 살은 인디안들, 인간들에게 주고 여기에 있는 정령, 그 안에 있는 정령 혹은 정신, 혼령, 정령은 다시 어디로 간가 하면요, 창조주, 애니멀 마스터, 창조주한테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정령이 육체하고 잠깐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었을 때 그 의식을 깨우는 행위가 뭔가 하면 유령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령춤을 쳐가지고 거기에 정령을 깨워서 그 정령이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면요, 창조주한테로 돌려보내면은 창조주가 그 정령한테 다시 살을 입혀줘요. 살을 입혀줍니다. 살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한 번 축제를 해요. 또 한 번 축제를 하게 되면은 또 그때 축제 때 소가 자발적으로 와서 거기에 참여해서 살만 주고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인디언인들은 그렇게 정신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소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원래 버팔로 인디언 축제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걸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암각화 사람들이 이걸 운용을 해서 해석을 해요.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반구대 암각화 보셨죠? 반구대 암각화 하면은 고래가 막 그려져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죽은 고래를 그려져 있습니다. 죽은 고래가 그려져 있는데 이 죽은 고래가 머리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애니멀 마스터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반구대 암각화에 있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고래 축제를 하는데 지금도 고래 축제 하잖아요. 그죠? 고래 축제하는데 그 축제 때 고래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고래 살을 주고 정령은 애니멀 마스터한테 돌아간다. 돌아가서 1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축제는 거기다가 이러한 형태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북방 구석기 시대, 동물을 잡아먹던 구석기 시대의 신화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전번에 이 정체성 문제를 얘기할 때 인디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인디언들은 나는 태양의 후손이다. 태양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없으면 태양이 안 떠오르면 온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운영정지. 네.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있음으로써 태양이 뜨고 태양이 뜸으로써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인디언 기도하고 태양 뜨는 거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지만 인디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야 할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런 내용 다 아니까 그 기도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대신 우리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별로 없다고 보지 뭐. 내가 없어도 뭐 세상 잘 돌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는가 하면은 이게 가짜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서는 정말로 살아야 할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부개척에 들어가요. 자, 서부개척에 들어가는데 이 서부개척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때때로 역마차, 1939년에 나온 역마차라는 거하고 늑대와 춤을 들어보셨죠? 두 개를 비교를 해요. 하는데, 자, 역마차라는 영화 1939년에 나오는데요. 그 존 웨인이 탁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기 요 안에 요 역마차 안에 누구누가 타 있는가 하면은 이건 아니고 여기 요거는 이제 비계덩어리라는 건데요. 이 역마차 안에 보안관, 의사, 은행원, 도박사, 마부수로 등등등등 이게 있는데 요 8명이 탔는데요. 탔는데 이걸 두 개로 딱 나눠요. 하나는 상류계층, 하나는 하류계층이 나누는데 이게 악마 같은 인디언과의 싸움이 벌어질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상류계층이 인간성을 발휘할까요? 하류계층이 인간성을 발휘할까요? 하류계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혹시 모파상의 출세자 비계덩어리 보신 일이 있습니까? 들어봤죠, 그죠? 비계덩어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비계덩어리는 언젠가 먼 1870년대 보불 전쟁 때 이 마차 안에 신부와 수녀와 판사 검사가 타고 거기에 비계덩어리가 두 개 탔으니 그 비계덩어리가 창녀입니다. 창녀인데 요 마차 안에서 가면서 비상사태가 발생해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인간성을 발휘한 사람은 신부나 그다음 수녀나 판사 검사 상류층이 아니고 비계덩어리가 정말로 인간성을 발휘하더라.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멋있는 사람들 검사 판사 뭐 사자 돌림에 전문직하고 그냥 막 일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정말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은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도망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도망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비상사태가 되면은 인간성이 이게 나빠지게 돼요. 예, 이게 이제 역마차인데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역마차에서는 이게 타고 가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드디어 인디안들이 추격하면서 죽이려 하잖아, 그죠? 이때 인디안을 뭘로 묘사하는가 하면 악당으로 묘사한 거예요. 처음에 미국인들이 서부 개척을 할 때에 인디언들은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는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영화가 나오는가 하면요.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1991년에 나와요. 1991년 늑대와 춤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늑대와 춤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인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덴바라는 육군 중입니다. 육군 중인데, 그 당시에 덴바에 있을 때가 남북 전쟁할 때요. 남북 전쟁할 때 남쪽 군하고 북부지역 싸움을 해요.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요 늑대와 총을 덴바라는 사람이 다리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리를 잘릴 판이야. 다리를 잘라야 돼. 이 다리 자르면 뭐 죽으나 사나 죽은 인생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죽으려고 말을 타고 이 두 대치한 양문 쪽을 막 달리는 거예요. 총 맞아 죽으려고 막 달리는데 남부군이 야를 보고 막 총을 쏘는데 총이 다 피해가 버려. 피해가니까 남부군이 거기에 신경 쓸 때 북부군이 우회해서 공격해가지고 대승을 거둬버려요. 이게 전쟁 영웅이 누구예요, 이게? 야가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그 사령관이 야를 불러가지고 야, 너 잘했어 해가지고 다리도 주치의를 불러가지고 다리 치료도 해줘요. 그래 다리가 안 잘렸네. 안 잘려가지고 이제 야가 어디로 보내지는가 하면 인디언 마을로 보내줘요. 인디언 마을에 가가지고 인디언 같이 생활하면서 드디어 인디언의 진면목으로 된 겁니다. 그때 미국이 서부 개척을 했던 미국 사람들하고 인디언들하고 인성을 비교해 보니까 이 미국인들은 짐승들이요. 인디언들이야말로 정말로 인간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바로 이제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결국 서부 개척을 할 때 초창기에는 인디언을 악당으로 봤지만 실제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미국 놈들이 전부 다 유럽에서 넘어온 놈들이 전부 다 악당이고 인디언들이야말로 문명인이었더라. 그렇게 나중에 바뀝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설립 과정에서도요 토지를 막 수탈하는데 이 인디언들이 살았잖아, 그죠? 살았는데 미국인들은 이 규칙이 뭔가 하면 먼저 발견한 놈이 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말똥만 박으면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인디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 인디언들의 경우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은 것이다. 공기에 주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에 주인이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인데 왜 땅의 주인이 있는 거냐라고 항의했던 사람이 인디언들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 땅의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루소의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왜 불평등하게 되느냐? 땅 소유권 문제 때문에 된 거예요. 땅 소유를 함으로써 인간은 불평등하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인디언들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를 개척한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인간들이 전부 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화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충돌이 바로 인디언과 아메리카의 미국인들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살정책 써요. 이제 무기가 있으니까 인디언들은 말살정책을 쓰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쓰는가 하면요, 안 되겠다. 인디언들을 다 한 마을로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한 마을에 멕시코 근방에 한 마을에 모아요. 모으는데 여기 5개 부락, 여기 5개 부락의 인디언들을 여기다 모으는데 요 5개 부락의 인디언들은 사실은 문명인들이요. 문명인들인데 무기가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옮기라 그러니까 5만 명이 옮겨요. 옮기는 과정에서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 죽고 3만 명을 옮기게 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잭슨이라는 놈인데 이 놈이 바로 지금의 트럼프하고 좀 성격이 좀 비슷해요. 자, 됐고. 자, 이제 난민 문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난민 문명,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난민 문명인데 문명의 조건은 나라가, 전번에 얘기할 때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기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도전에 응전함으로써 문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간 평등의 영성화가 추진되면 그것이 문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농업이 발달해요. 농업.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고, 국가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신정관청 등등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글자 문제요. 글자 문제인데, 대개 문명은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자? 거의 다 있어요. 글자 있는데, 토인밀은 글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글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글자라고 하는 것은 문명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원래 보통 사람들은 글자 없이도 문명인으로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글자가 나옴으로써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 인간이 글자가 탁 나오니까 먼저 이용했던 게 뭔가 하면요, 옐로우 페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이 중요하니까. 옐로우 페이퍼 만들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 있죠? 핸드폰도 그게요, 옐로우 페이퍼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음란물을 만들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핸드폰에 음란물이 넘쳐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글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키기에 꼭 알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문명이 3개 있습니다. 아스텍과 마야와 잉카인데요, 아스텍과 잉카는 글자가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문명국가요. 근데 마야는 글자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남미의 3대 문명인데요, 먼저 아스텍 문명. 아스텍 문명은 멕시코에 있는 문명입니다. 이 멕시코에 있는 문명은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면 13세기에 생기고 스페인에 의해서 아스텍 문명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마야 문명, 유카탄 반도에 있는 이 마야 문명은요, BC 2500년에 생겨가지고 AD 900년에 망했습니다. 900년에 이거는 스페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마야 문명이요. 잉카 문명은 12세기 여기죠. 페루족입니다. 여기는 12세기에서 발생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의해서 16세기에 멸망한 문명이 잉카 문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아스텍 문명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아스텍 문명입니다. 아스텍 문명인데 이게 어딘가 하면 멕시코 시티 아시죠? 멕시코 시티 이게. 예? 원래 멕시코 시티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호수 위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호수 위에. 이게 호수,
텍스코코 호수 위에 만들어진 도시가 테치노틀란트라는 도시인데 이게 아스테크의 수도입니다. 여기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멕시코 시티가 돼요. 근데 멕시코 시티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가보셨는데 여기 호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없으면 메꾸고 멕시코 시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호수 위에 만들어졌어요. 그 위에 신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스테크 문명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 잡아먹는 얘기가 중심이 돼요. 예. 근데 아스테크 문명의 인신공유를 왜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태양이 일몰 졌습니다. 지고 난 뒤에 지구 뒷바퀴를 돌아가지고 태양이 탁 떠요. 태양이 딱 뜨고 난 뒤에 낮이 됐습니다. 낮이 되면은 여기에 태양하고 별은 하늘에 떠 있죠. 태양과 별들이 싸움을 시작을 해요. 싸움을 시작하는데 누가 이길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태양이 질 수도 있어요. 태양이 지게 되면은 암흑천지가 오게 됩니다. 암흑천지가 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옥수수라든가 농작물이 성장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제대로 안 와요? 비가 제대로 안 하면 풀이 안 자라고, 풀이 안 자라면 야마는 그 야마길이거든요. 야마라는 소 같은 게 그 풀을 먹지 못하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그 풀을 사람들이 그 풀을 야마를 잡아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야마가 제대로 안 자라니까 그 잡아먹지도 못하고 사람도 죽어버린다. 아, 이게 문제되네. 문제되니까 태양이 이기도록 여기에 군수품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싸움할 수 있는 군수품을 보내주는데, 그 군수품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 군수품은 뭐가 군수품인가 하면요, 인간의 심장과 인간의 피입니다. 아스텍 사람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장과 인간의 피를 항상 태양한테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스텍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잡아 죽이느냐? 1년에 2만 명씩 잡아 죽입니다. 원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북아프리카에서는 무슨 신화를 이기는가 하면요, 북방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북방신화. 짐승 잡아먹는 신화, 북방신화입니다. 지금부터는 농업신화, 남방신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아스테크에서는 태초에 공놀이를 좋아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공놀이를 했어요. 태초에 둘이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게 쿵쿵쿵거리면서, 이게 아파트 위에서 공놀이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쿵쿵쿵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여기 지하세계 신들이 자꾸 위에서 쿵쿵거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 올빼미를 보내요. 올빼미를 보내가지고 요 쌍둥이를 지하세계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하세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쌍둥이가 지하세계로 들어가요. 지옥이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세계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옥세계는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 쌍둥이의 아버지도 이 길을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거치는데, 그 고통이란 게 제규라는 게 뭡니까? 제규, 짐승 알죠? 늑대 같은 그 있잖아, 그죠? 제규방도 거쳐야 되고 박쥐방도 거치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드디어 지하세계 신들이 도착해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내기를 해요. 죽음의 내기, 이게 이제 공놀이인데, 나중에 마야 문명 가면 이제 죽음의 공놀이를 해요. 공을 요만한 구멍에다가 탁 집어넣으면은 진놈은 바로 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음의 공놀이를 했는데 쌍둥이가 마침 이겼어요. 마침 이겨가지고, 이기면 누가 죽어야 돼요? 신이 죽는 거예요. 신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죽은 아버지를 부활시켜요. 아버지를 부활시키는데 뭘로 부활시키는가 하면 옥수수 신으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들으면은 무슨 귀신 신화나 까먹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미랄의 신화인데, 자, 보세요. 아스텍이나 마야이나 잉카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옥수수가 인간을 키운다. 그렇죠? 그죠? 옥수수가 인간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는 뭐냐? 옥수수는 신이요. 신이요. 아까 죽은 아버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옥수수를 만들었잖아요. 옥수수는 신입니다. 사람은 뭘 먹고요? 신을 먹고 큰다요. 그죠? 사람은 신을 먹고 큰다. 요걸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천식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천식천설. 이 뭔가 하면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자,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시천주 사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고 곡식은요. 곡식은 여기 옥수수신처럼 이 곡식도 뭐요? 신을 모시고 있어요. 물물천 사상. 모든 물건 안에는 다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다. 이게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니까 해월 최시영 선생님도 인간은 하나님이고 하늘이고 우리가 먹는 것도 여기에 하늘이 내재해 있으니까 하늘이 하늘을 먹고 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옥수수 신 사람들은 옥수수 신을 먹고 큰다. 이거 옥수수가 사람을 키운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 여기서 남방신화입니다. 이게 남방신화라고 그랬죠? 농업신화입니다. 남방신화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먼저 미라를 땅에 묻습니다. 미라를 땅에 묻으면은 미랄이 과연 이게 솟을까? 옥수수 합시다. 옥수수 알을 땅에 묻었어요. 묻으면은 옥수수 알이 과연 발생할까? 이 걱정이요.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요. 그죠? 걱정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옥수수 신을 뽑아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의 목을 쳐서 피를 땅에다 뿌립니다. 피를 땅에다 뿌려요. 피를 땅에다 뿌리는데 문제는 신은 죽어도 신이요. 그 피가 바로 뭔가 하면 옥수수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신이 여기에 들어가서 옥수수 알을 어떻게 해요? 알을 싹 틔운다. 아까 옥수수 신의 아들 둘이가 들어갔죠? 옥수수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옥수수 아들 둘이가 지하세계로 들어갔어요.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죽은 아버지를 뭘 시켰어요? 부활을 시켜서 옥수수로 부활시켰죠. 이게 농업신화입니다. 이게 인신공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혓끝의 신화 아시죠? 혓끝의 신화에서 혓끝새가 죽어서 신체가 몇 개로 나눠집니까? 5개로 나눠져요. 5개로 나눠지는데 붙이려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땅에서 묻었는데 그게 오능이요. 왜 5개로 나눠졌느냐? 그 나눠진 이유는 오곡이요. 오곡으로 신이 바뀌어가지고 혓끝새가 오곡의 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오곡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5개를 묻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남방신화, 농업신화는 전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남방신화가 고등종교로 넘어가요. 고등종교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은 자, 인간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아시죠? 다 원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 땅에 묻힌다. 이 똑같아요. 그럼 원죄가 있으니까 누군가 대신 죄를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 죄를 갚아줘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죄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 다시 신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여기는 신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옥수수를 꽃 피우지만은 이 고등종교로 바꾸면은 원죄를 신이 대신 죄를 갖기 위해서 죽는다. 십자가에 매달렸다. 매달리고 난 뒤에 옥수수 신화에서는 옥수수가 부활했지만은 고등종교에서는 누가 부활해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미랄의 신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만 그러냐?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의 경우에 지장보살 들어보셨죠? 지장보살은 크시티 가르바거든요. 크시티 가르바는 뭔가 하면 크시티는 땅이란 뜻이요, 가르바는 자궁이란 뜻이요. 땅의 자궁의 신이 누군가 하면 지장보살이거든요. 지장보살은 어떻게 소원을 세웠는가 하면은 지옥세계의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노라. 그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미라를 땅에 뿌렸는데
지장보살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미라를 한 날이라도 다 부활을 시켜야 자기는 열반에 들어가겠노라. 그래서 지장보살이 안고 있는, 때때로 안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애가 누군가 하면은 부활한 애입니다. 그래서 고등종교는 거의다가 이 미라레 신화, 남방 신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아스테크의 그 공놀이 하는 그게 바로 이 남방 신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아스테크의 옥수수 신의 희생 제의를 합니다. 희생 제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제 금식 후에 성대한 축제를 탁 해요. 성대한 축제를 이제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옥수수 여신, 아주 아름다운 한 16살쯤 되는 애를 여신을 탁 만들어요. 이제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화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진수성이를 탁 질고 나서 그 여신의 목을 탁 잘라버려요. 여신의 목을 잘라가지고 피가 쫙 흐르면 그 피를 각종 식물의 씨앗에 탁 뿌립니다. 뿌렸으면 됐는데 문제는 이 여신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제자, 기독교 성당으로 말하면 이제 신부님이죠. 사제자가 그 처녀의 가죽 껍질을 뒤집어 씁니다. 뒤집어 쓰고 춤을 춰요. 이 행위를 합니다. 이게 누가 기록한 건가 하면요, 기독교의 신부님이 따라갔잖아요. 신부님이 그 내용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자, 옥수수를 땅에 뿌렸습니다. 땅에 뿌렸는데 옥수수가 발생할지 안 할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우니까 여자애를 신으로 만들고 목을 잘라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는 여신의 피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래서 신의 피가 들어가서 싹 튀어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뭔가 하면은 그 신의 여자의 껍질을 벗겨서 사제자가 뒤집어 쓰고 춤을 추는 게 뭔가 하면요, 부활이요, 그게. 네, 그 부활이요. 그 됐죠? 아까와 이거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여기에 미라를 땅에, 옥수수알을 땅에 묻고 여신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여신이 피가 들어가서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사제자가 그 신의 여자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춤을 추는 모습, 이게 부활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 그게 이게 고등 종교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죠? 10분씩 할게요.